공항 직원 휴게실. 늙은 청소부는 바닥에 떨어진 컵라면, 국물을 조용히 닦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친 사람도 없었다. 단지 매일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 단 몇 초 만에 그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이 휴게실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진실은 당신의 가슴을 조용히 그리고 깊게 무너뜨릴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직원 휴게실. 벽시계는 오전 5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형광등 불빛 아래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송얼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음식물과 커피가 섞여 검게 번진 자국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다. 바닥에 반쯤 남겨진 종이컵이 발에 걸렸다. 그녀는 그것조차 조심히 들어올려 쓰레기통에 넣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인사를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은숙. 올해 67세. 22년째 공항 청소 일을 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철 2번 갈아타며 출근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다. 하지만 직원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아예 알지 못한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그 늙은 청소부라 불린다. 쟤는 글자나 읽을 줄 알까? 연금 타려고 자리만 지키는 거겠지. 그녀가 바닥을 닦는 그 바로 옆에서 그런 조롱이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정고 무렵 점심을 마치고 휴게실에 들어온 미지는 종이봉투를 아무데나 던져두고 하품을 했다. 냄새. 여기 또 왜 이래? 뒤따라온 현우 대리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그 할매, 진짜 하루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분위기 망치잖아. 둘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눴고 은숙은 뒤편 구석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레질을 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익숙한 일상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익숙한 침묵이 수십 년간 이어진 고통의 이름이었다. 은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렸었는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청소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날 퇴근 무렵 휴게실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은숙은 조용히 사물함을 열었다. 그녀의 유니폼 가슴 포켓 안쪽에서 낡은 편지 하나가 튀어나왔다. 오래된 갈색 봉투. 편지지는 닳아 있었고 그 위에는 모두가 읽을 수 없는 외국어, 아랍어로 쓰여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만히 꺼내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낮고 작게. 당신이 그립네요. 아직 어둠이 남은 서울 새벽. 은숙의 작은 원룸에는 자명종 소리도 없다. 그녀는 몸의 기억으로 깨어난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아직도 낡은 나무 바닥에서 이부자리를 개고 조용히 창문을 연다. 햇살은 들지 않지만 바람이 조금 들어온다. 바람은 언제나 그녀에게 그날을 데려온다. 20년 전의 봄, 서울대학교 강의실. 그녀는 당당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한복 치마 아래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칠판에 정갈하게 적힌 페르시아어 문장들. 그 시절 그녀는 언어로 세상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학생들은 그녀를 김은숙 교수님이라 불렀고 그녀의 수업은 언제나 만석이었다.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말에는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울림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녀의 남편, 같은 대학의 중견 교수였던 그는 외국 유학생의 논문 서류 위조 사건에 연루되었다. 실체는 단순한 서류 착오였지만 그의 이름 아래 있었던 서명이 문제였다. 그가 사망한 후 모든 책임은 은숙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족이지만 교수이기도 하니까 책임은 져야 한다. 는 말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고개를 들면 고통이 보였고 눈을 마주치면 분노가 따라왔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곧 침묵이 되었고 그 침묵은 삶이 되었다. 대학은 조용히 그녀를 떠나보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신문은 오해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늙어가는 몸에만 남았다. 퇴직 후 몇 개월, 그녀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인천공항을 찾아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었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여기 있냐고. 왜 청소부냐고. 그런 질문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이곳은 말이 필요 없는 곳이구나. 침묵이 허락된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세월이 흘렀고 어느덧 22년이 되었다. 그 사이 아들 내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손녀 연아만이 그녀 곁에 남았다. 연아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공항 청소하는 사람이라고만 배웠다. 학교에서 가족 직업을 말하는 시간, 연아는 언제나 고개를 숙였다. 은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오래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론 가장 큰 용기였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아침 연아가 책상에 남긴 메모가 있었다. 할머니, 나 오늘 늦게 들어가. 저녁은 먼저 드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은숙은 문득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는 내 진짜 모습을 절대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말은 너무 많은 것을 부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침묵을 입었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침묵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분주한 인천국제공항.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며 종종 걸음치고 안내방송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커피잔은 바닥에 구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출발과 도착,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공간, 한복판에 낯선 공기가 섞였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게이트를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긴 베이지색 아바야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흰색 쿠피아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여권과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방향을 잃은 눈빛은 그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표정은 당황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외로움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몇몇은 속삭였다. 테러범 아니야? 도대체 왜 혼자야? 그는 손짓과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시선 회피와 무관심뿐이었다. 결국 그는 출국장 한가운데 모두가 오가는 바닥에 앉아버렸다. 눈은 붉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주인은 점점 그를 피했고 그 빈 원 안에서 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한편 청소복을 입은 은숙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든 밀대를 멈추고 무언가 아련한 감정을 느꼈다. 오래전 학회 참석차 두바이에 갔을 때 본인의 한국어가 통하지 않아 고립되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도움을 준 호텔 직원의 따뜻한 한마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Don't worry, I understand. 그 짧은 말이 준 안도감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미진과 현우가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미진은 팔짱을 낀 채 비웃었고 현우는 무정의로 누군가를 부르며 말했다. 표정에는 피곤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여기 이상한 외국인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 모두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현우는 뒤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요즘 저런 사람들 너무 많아. 조심해야 돼.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여권이 있었고 눈동자는 점점 흐려졌다.
주변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지만 그의 세계는 조용했다. 그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는 지나갔다. 무관심은 공기보다 가벼웠고 차가웠다. 은숙은 주저했다. 밀대를 다시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몸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먼지 낀 공항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매일 닦는 그 바닥, 수백 번 손이 닿았던 그 자리에. 그녀는 남자의 눈높이에 맞췄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고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단어를 말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녀의 오래된 언어였다. 그 단어는 공기 중에 흘렀고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눈동자는 천천히 움직였고 멈춰있던 손이 떨렸다. 마치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듯 그의 숨소리가 변했다. 그녀가 전한 그 한마디는 언어가 아닌 위로였다. 그 장면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 끝 커튼 뒤편에서. 그 작은 몸은 충격에 가만히 숨을 죽였다. 그건 바로 연하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공항의 복도 끝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작은 회의실 하나. 직원들은 이곳을 자존심의 방이라고 불렀다. 휴게실 겸 창고로 쓰였고 오래된 소파와 커피 자국이 남은 테이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은숙은 늘 이곳을 정리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남자와 함께 조용히 들어섰다. 다른 직원들은 그들이 청소하러 들어간 줄만 알았다. 실제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방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문이 닫히자 공기는 조용히 가라앉았다. 남자의 숨소리는 아직 불안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외교관이었다. 중요한 문서를 분실했고 이를 통해 무언가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알아듣기 쉬운 말투로 천천히 대답했다. 그녀의 발음은 정확했고 억양은 고요했으며 그 속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랍어로 된 긴 번호를 눌렀다. 중동 외교부의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통역과 상황 설명이 이어졌다. 상황은 급히 정리되었다. 3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동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은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스타다. 아랍어로 교수님이라는 단어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지 오래였다. 그 이름은 잊힌 줄만 알았다. 그러나 지금 고요한 이 방 안에서 한 사람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말이 아닌 존재로, 직함이 아닌 기억으로. 그 장면은 누군가의 의해 우연히 기록되었다. 연하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방 안으로 사라진 이후 걱정되어 몰래 따라왔고 문틈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원래는 그냥 짧은 영상 정도 남길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렌즈 속에서 보인 할머니는 자신이 알던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다. 낯설 정도로 고요하고 당당하고 유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녹화를 멈췄다. 손이 떨렸고 마음도 흔들렸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할머니는 그냥 바닥만 닦았던 분이야. 하지만 그 말은 지금 완전히 깨졌다. 그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워진 존재였고 감춰진 사람이었다. 그 시간 공항 복도 건너편 CCTV 화면에는 단지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간 모습만 남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것이 끝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미진에게 수군거렸다. 은숙 씨 또 오지랖 부렸나 봐. 저 외국인이랑 뭐 하는 거야? 그러나 누구도 그 문 너머의 진실은 알지 못했다. 은숙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손에 든 것은 물티슈 한 장뿐이었고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달라져 있었다. 스스로를 잊고 살아온 세월 사이 잠시나마 본래의 자신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존심을 입었다. 그리고 연아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연아는 잠들 수 없었다. 휴대폰 속 영상은 반복해서 그녀의 손끝을 떠나지 않았다. 짧은 장면,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무거웠다. 은숙이 아랍어를 구사하며 외교관과 마주 앉은 모습은 자신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고요하게 확신에 찬 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무심코 그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말도 설명도 없이 단 한 줄만 적었다. 늘 쓸모없는 늙은이라 불렸던 우리 할머니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도 연아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여느 때처럼 밤은 조용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무심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상황은 달라졌다. 영상은 갑작스레 공유되기 시작했고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야? 저분 대체 누구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지? 공항 직원 중 한 명이 그 영상을 우연히 보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직원단체 채팅방은 급속도로 불이 붙었다. 은숙이 외국어를 해? 설마 연기 아니야? 대체 언제 찍힌 거야? 하연우는 영상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불편한 진실이 얼굴을 때렸고 그는 직감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덕 이튿날 공항은 평소와 달랐다. 여러 명의 기자들이 도착했고 은숙을 찾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유튜브에서 본 분 맞나요? 정말 교수님이셨어요? 잠깐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하지만 은숙은 그 모든 소란을 조용히 피해 다녔다. 여느 때처럼 걸레를 짜고 물통을 들고 평범한 루틴을 반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주변은 명백히 바뀌고 있었다. 관리부는 즉각 대응 회의를 열었다. 영상이 퍼지자 공항 이미지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내부 직원을 조롱하거나 무시했던 모습이 밝혀질 경우 비난 여론이 쏟아질 수 있었다. 하연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본인이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오히려 직원들의 눈총을 샀다. 문제가 된 건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야 라는 분위기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미지는 무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영상 속 은숙의 표정은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 같았다. 그녀는 순간 식은땀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 웃으며 흘렸던 말들, 이제 그만두셔야 하지 않아요? 할머니, 여기 닦으셨죠? 같은 말들이 돌아와 뺨을 때리는 듯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휴대폰을 들었다. 연아의 계정을 찾아 조심스레 메시지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은숙은 집에 돌아와 평소보다 더 조용한 분위기를 느꼈다. 식탁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이 한 장 놓여 있었고 연아는 어색하게 그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문을 닫고 조용히 앞치마를 벗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영상은 이미 말보다 강했고 그 파장은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은숙은 그날 밤 조용히 안방에서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것들, 교수 시절의 명함, 아랍어 논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졸업생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를 꺼내어 천천히 펼쳤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누구도 몰랐던 그녀의 시간들이 이제 조용히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영상이 퍼진 지 이틀 만에 인천공항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다. 출입구 근처에는 방송국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은숙의 사진은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려 있었다. 무명의 청소부, 알고 보니 전직 교수, 침묵의 미덕,
그녀는 누구인가 같은 제목들이 이어졌다. 공항 측은 당혹감에 빠졌고 관리부는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안에는 책임 회피와 불안이 뒤섞인 침묵이 감돌았다. 하연우는 앉자마자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일 거라 여겼지만 이제는 언론, 외교부, 대중 여론까지 개입된 일대 사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언가를 준비한 듯 태블릿을 켰다. 은숙이 외교관에게 말을 건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명백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VIP 동선과 민감한 대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내부에서 촬영된 이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있었다. 외교부 직인이 찍힌 공식 서한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감사와 존경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귀기관의 모 직원, 장은숙님은 저희 대사관 직원을 도와 큰 불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전문성은 한국의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공로가 정당하게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은 눈치를 살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연우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단숨에 무너졌다. 미지는 회의 내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연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한 하루를 보낸 터였다. 어쩌면 진심을 전해도 늦은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목을 조였다. 그날 오후 공항 게시판에는 외교부 공식 감사문이 붙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몰려와 그것을 바라보았다. 저게 진짜야? 교수님이셨다고? 조용히 소문은 퍼졌고 누군가의 시선은 곧 미진과 하연우에게 향했다. 예전처럼 웃음 섞인 농담은 없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달라졌다. 침묵은 그 자체로 묵직한 질책이 되었다. 은숙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다. 그녀는 기사도 보지 않았고 방송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모든 관심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또 다른 굴레처럼 느껴졌다. 지난 20년간 익숙해진 고요함을 깨뜨리는 이 환대는 그녀에게 낯설고 버거웠다. 그래서 그저 마루를 닦고 송얼레를 비틀며 물통에 다시 물을 채우는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용히 행동해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향한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고 누군가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 중에는 은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청소팀의 막내였던 수진이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없이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은숙은 놀란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걸레,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 작은 정성은 오랜 외로움을 덮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은숙은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다. 직원 휴게실에서 화해의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받아들였지만 문득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연우의 차가운 시선, 미진의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수십 년간 지나쳐 온 수많은 무표정들. 그녀는 그 공간에서 느꼈던 무수한 침묵의 조각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그 자리에 나섰다. 휴게실, 문을 열자 익숙한 청소도구 대신 정제된 공기와 향긋한 커피 냄새가 맞이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동료들은 은숙을 보자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한동안 없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아니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모두가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고 탁자 위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준비한 듯한 고급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짧고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다. 누구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두가 공손한 척에만 집중했다.
하연우는 그녀의 공로를 우리가 잘 몰랐던 능력이라며 얼버무렸고 미지는 늘 존경해왔어요 라는 말까지 꺼냈다. 은숙은 가만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듣는 듯 했지만 사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손에 쥔 커피잔의 표면에만 머물렀다. 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문득 연아의 눈빛이 떠올랐다. 영상이 퍼진 날 밤 그녀가 건넸던 질문. 할머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에 담긴 울분과 슬픔은 지금 이 방 안에 공허한 찬사들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다. 은숙은 잔을 조심스럽게 책상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누구의 말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의 반응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머리 숙여 인사를 한 뒤 다시 걸레를 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날 저녁 연아는 은숙을 따라 오래된 시장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어깨를 맞대고 걷는 동안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만들어냈다. 집에 도착하자 은숙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낡고 다른 손바느질 도구, 헤어진 실타래, 그리고 반쯤 완성된 자수천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연에게 그것들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한자와 아랍어가 섞인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듯한 그 자수는 은숙이 혼자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증거였다. 연아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왜 스스로를 감췄어요? 은숙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자존심이었어. 그 자존심이 나를 지켰고 동시에 나를 묶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은숙은 다시 작업대를 펴고 자수를 이어갔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고 실은 흔들림 없이 바늘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곁에 연아가 앉아 있었다. 두 세대가 나란히 앉아 같은 천 위에 각자의 상처와 침묵을 수놓기 시작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방 안, 두 사람의 숨결만이 시간 속을 잇고 있었다. 해가 지고 창밖이 붉게 물들 무렵 은숙의 작은 집에는 고요한 리듬이 흐르기 시작했다. 세탁기 소리도 멈추고 주전자마저 침묵한 그 시간. 부엌 한편의 찬장을 열면 그녀만의 공간이 드러난다. 구겨진 천, 마모된 바늘, 그리고 색색의 실타래가 가지런히 놓인 작은 상자. 그것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은숙에게는 세상의 어떤 대화보다 명확한 언어였다. 하루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던 저녁, 은숙은 조용히 다리를 접고 앉았다. 바느질판을 펴고 실 한 줄을 바늘 끝에 꿰었다. 첫 바늘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손끝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수 위의 문양은 그녀가 묻어둔 시간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리고 있었다. 은숙의 자수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다. 그녀가 살아온 기억의 기록이자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흔적이었다. 각각의 카펫은 한 시절을 상징했고 그것을 꿰매는 일은 고통스러운 의식처럼 반복되었다. 붉은 실로 짠 문양은 남편이 숨진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져야 했던 그 아침을 상징했다. 그날 그녀는 교수직도 이름도 자존심도 한꺼번에 잃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카펫 하나가 있었다. 연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짜기 시작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그것은 그녀가 언젠가 용서와 이해를 받아야만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중앙에는 아랍어로 된 구절 하나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문장은 그녀가 외국 유학 시절 스승에게 배운 구절이자 마음에 새겨둔 마지막 존엄의 언어였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삶을 통틀어 가장 큰 기둥이었다. 침묵 속에도 의미는 있다. 그날 밤 연아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숙제를 하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할머니의 움직임을 따라 눈을 돌렸다. 눈앞에 펼쳐진 문양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언어였고 눈물의 기록이었다. 연아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보아왔던 평범한 할머니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으며 그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억눌려 있었음을. 시간은 흐르고 실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은숙의 손끝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 말한 적이 없었지만 자수를 통해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다. 감히 누구도 꿰뚫을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삶을 짜고 있었고 그 고요함은 오히려 가장 큰 울림이 되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자수실들이 번져 나가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은숙은 천천히 바늘을 멈추고 손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끝내 스스로를 꿰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이 실과 바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한 줄의 실이 더해질 때마다 그녀의 인생은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연아는 할머니 옆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 세대의 여성은 말없이 한 방 안에 앉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남았다. 실이 천을 가르는 사각거림, 침묵을 꿰매는 바늘의 언어였다. 늦은 오후, 인천공항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고 있을 때 은숙은 평소처럼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손등의 굳은 살과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전과 달랐다.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영상 속의 그분 아니세요? 조심스레 다가오는 낯선 이들 속에서 은숙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희미한 소용돌이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아침 공항 관리실에서 도착한 봉투 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다시 흔들었다. 푸른 문양이 새겨진 고급 봉투. 보낸 이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진. 편지에는 간단하지만 무게 있는 제안이 적혀 있었다. 은숙, 선생님께 본교에서는 교수님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문화 간 소통과 침묵의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며 편지를 읽던 은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십 년 전 그 캠퍼스에서 떠났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3월의 어느 날, 억울한 혐의 속에서도 변명 한마디 없이 교정 끝자락을 걸어 나오던 그 뒷모습, 지금 와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억울함이 풀리는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일까?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연아는 그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정말요? 이건 기회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녀는 아직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말로 풀어내기엔 삶의 무게가 너무 깊었다. 서울대학교의 제안 거절 소식은 조용히 전해졌지만 오히려 그 반응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자극했다. SNS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분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절대 억울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엔 보지 못했던 지지의 물결, 침묵 속에서 사라졌던 그녀의 진심이 세월을 돌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공항 내에서도 분위기가 변했다. 평소 무심하던 동료들은 조심스레 말을 걸었고 관리부에서는 은숙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제안에도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외적인 명예가 아니었다. 마음속에 묻어둔 자존과 기억,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침묵의 품격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숙은 늘 그렇듯 자수 바늘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자수를 짜는 손끝이 흔들렸고 천 위에 떨어진 실타래는
마치 결정을 망설이는 듯 엉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곳이 캠퍼스였을까. 그 빛은 여전히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은숙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의 인천은 유난히 고요했다. 은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회색빛 풍경은 이제 그녀에게 익숙한 무채색 배경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얇은 천 보자기 안에는 그녀가 몇 주에 걸쳐 정성스레 짠 마지막 테피스트리가 있었다. 그것은 말이 없었고 색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은숙의 삶 전체가 조용히 눌러 박힌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 테피스트리는 평소 그녀가 짜던 것들과는 달랐다. 중심에는 문자도 무늬도 없는 빈 공간이 있었다. 그 빈 자리는 그녀가 삶 속에서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과 상처, 참아온 울음과 억눌린 외침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 빈 공간에 침묵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말이 아닌 상징으로, 언어가 아닌 결로써 전하려는 마지막 인사였다. 테피스트리 주변은 공항에서 사용되는 표지 색상들과 유사한 색실로 채워져 있었다. 노란 주의 표시, 붉은 비상등, 푸른 안내선. 모두 공항이라는 공간이 가진 무채색 속 작은 질서와 구조의 단면들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22년을 상징적으로 실로 엮어냈고 그 안에 한 인간으로서 존재해온 자신을 담았다. 마치 매일 반복된 노동 속에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했던 흔적처럼. 이 작품은 그녀가 특별히 제작해 공항 직원 휴게실 벽에 기증하고자 만든 것이었다. 관리부의 허락은 이미 받아두었고 직원들도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조용히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의 걸음을 따라 눈을 마주치곤 했다. 테피스트리를 설치하기 위한 작은 행사도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말보다 오래 남는 형상, 마음에 새겨지는 상징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테피스트리를 가지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한때 조롱과 무시의 공간이던 그 방은 이제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는 차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다리를 오르고 천천히 테피스트리를 벽에 걸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나무패에 새겨진 문구가 부착되었다. 많은 것을 말했지만 침묵으로 더 깊게 들렸던 당신께.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가슴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울림을 느꼈다. 그 순간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눈길은 오랫동안 닦아온 타일 바닥 위에 머물렀다. 이제 더 이상 닦을 이유가 없는, 그러나 자신의 손때로 윤이 나 있는 그 바닥은 그녀에게 말보다 큰 작별이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걸어나갔다. 더 이상 등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펴고 침묵의 존엄을 안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 너머 공항 방송음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소리도 그녀의 뒷모습을 덮지 못했다. 그녀의 테피스트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멈춰 서고 고개를 한 번씩 숙이며 그 뜻을 되새겼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청소 아주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김은숙, 그리고 그녀의 침묵이 말해준 것들을 잊지 않았다. 공항 직원 휴게실의 벽에는 더 이상 아무런 광고 포스터도 걸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은숙이 짠 테피스트리였다. 고요한 색감과 절제된 패턴, 그리고 그 아래 작고 단단한 나무 팻말. 사람들은 매일 그 앞을 지나치면서도 자연스레 걸음을 늦췄다. 어딘가 무겁고 묵직한 기운이 말없이 보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잡아 끌었다. 안내방송이 반복되는 소음 속에서도 그 테피스트리 앞에서만큼은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몇 주가 흘렀다. 공항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고 출입국장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은숙의 모습은 더 이상 그 안에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조기 퇴직 신청서를 냈고 퇴사 당일조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걸어 나갔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마지막으로 경비실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넨 그 장면만이 은숙이라는 존재의 퇴장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재는 부재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그녀의 흔적이 더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휴게실에 들어선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테피스트리를 바라보았고 그 아래 새겨진 글귀를 속으로 읽곤 했다. 많은 것을 말했지만 침묵으로 더 깊게 들렸던 당신께. 말 대신 머리를 조아리던 직원들은 이제 은숙이 남긴 존재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은숙은 이제 손녀 연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 있는 평범한 집. 그러나 그 안에는 따뜻한 정성과 복원된 신뢰가 자라고 있었다. 연아는 더 이상 우리 할머니는 그냥 청소부였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가기 전 은숙이 타주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그 눈빛에서 배움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연아는 자신의 결심을 꺼냈다. 할머니, 저 언어 공부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말 안 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은숙은 대답 대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작은 미소 하나로 그 모든 자부심을 전했다. 그녀가 잃었던 명예는 사회가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조용한 순간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 얼마 후 공항에 새로 채용된 신입 직원들의 교육 자료에는 테피스트리 사진과 함께한 문장이 첨부되었다.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들의 침묵을 먼저 존중하라.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교육생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어느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은숙의 이름은 공항 어딘가에 새겨지지 않았다. 기념비도 명예의 전당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더 깊게 남았다. 출근길에 늘 지나던 그 회색 복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타일 바닥, 그리고 어느 조용한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봄비가 조용히 교정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울 북부의 조용한 고등학교.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 안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흰 칠판 위에는 이미 누군가가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말하지 않는 이들을 얕보지 마라. 때로 침묵은 용기의 언어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강렬했다. 마치 공기 중에도 그 의미가 떠다니는 듯했다. 연아는 교탁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반묶음으로 올려 묶고 얇은 테 안경을 낀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옛날의 은숙을 떠올리게 했다. 강단에 선 첫날, 손엔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외할머니가 남긴 짧은 아라비아어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고 종이는 이미 빗바래에 있었지만 그 위에 담긴 감정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은숙이 생의 끝에 남긴 마지막 이야기 같았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에 들어왔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무심하게 앉았고 몇몇은 연아를 힐끗 쳐다보며 속삭였다. 신임 선생님이라며? 되게 조용하다. 그러나 연아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다. 말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힘. 그녀는 칠판 앞에 서서 조용히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라비아어로 된 인사 문장을 칠판에 적었다. 학생들은 의아해했지만 동시에 집중했다. 이건 흔한 수업이 아니었다. 연아는 언어의 구조나 문법보다 먼저 말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목소리를 잃은 난민들, 가정폭력으로 침묵을 택한 아이들, 사회가 쓸모없다고 여긴 노인들. 그들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세상에 닿을 수 있었을까? 연아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외할머니의 삶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느 청소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큰 존엄을 지켜낸 사람의 존재를 설명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연하는 잠시 멈칫했지만 미소를 머금고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조심스레 작은 테피스트리 조각 하나를 꺼냈다. 낡았지만 단단한 실로 짜여진 그 조각은 복도벽에 걸려있던 그 테피스트리와 같은 무늬였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연하는 교무실 대신 학교 옥상으로 향했다. 회색빛, 서울의 하늘 아래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머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어쩌면 은숙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연하는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언어로 침묵의 가치를 전하기 시작했다. 공항 한편의 테피스트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사이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글귀를 되새겼다. 침묵으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답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청소부의 조용한 하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